전문가. 이분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 진짜 외교 전문가고 진짜 통일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다고 해서 요즘 잘 안 부르죠. 매체에서. 그리고 방송국 작가들이 섭외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까칠해가지고. 제가 지금 TBS 나가잖아요. 그 작가들도 전화하기를 두려워해요. 뭐, 전화해서 오시죠 그러면, 싫어! 너무 멀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네. 왜 불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우선 첫째,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을 접어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을 막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핵 우산을 접는다는 얘기는 한미동맹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한미동맹을 깨야만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일수록 핵무장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 못할 그게 부분이에요. 골 때리는 거죠, 지금. 하나 핵무장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플루토늄 폭탄이 있고 우라늄 폭탄이 있습니다. 우라늄 폭탄은 만들기가 쉬워요. 원광을 이제 채굴해가지고 그걸 적당하게 부셔서 그걸 계속 원심 물리게 넣고 돌리면은 전홍축 3%, 5%, 뭐 그 다음에 이제 10%, 20%, 30%, 90%, 93% 내지 95% 정도로 농축이 되면은 그걸로 바로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 폭탄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바로 우라늄 그걸 저농축한 3% 내지 5% 정도로 저농축한 그 우라늄을 쇠대롱에다 넣습니다. 넣고 봉해서 원자로에 넣고 그것을 이제 연료로 써가지고 발전을 하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그걸 돌리다가 원자로를 중단을 시키고 꺼내서 수조에 넣고 식힌 다음에 그 껍질을 벗기고 화학 처리를 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한테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연료봉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없습니다. 사다 써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북한에는 것이 세계 최대만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연료봉마저도 우리는 사다 써야 돼요. 뭐 카나다 뭐 이런 데서. 그거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고급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959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그걸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술은 어렵지 않는데 권한이 없고. 기술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93년도에 이제 북핵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엔 제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었어요. 대전에 있는 원자력 그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핵무기 만들 수 있냐? 아니,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거기에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재처리를 몰래 한다든지 하면은 그날로 한미관계는 끝입니다. 그럼 한국은 원자력을 어느 방면만 쓸 수 있느냐? 일종의 비군사적 그 부분에서만 쓸 수 있고 나머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기술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협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고 수시로 미국이 그걸 문제를 들어와서 감시를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몰래 할 수는 없어요? 몰래 했다가 들키면은 난리가 나죠. 노무현 정부 때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84년에 네. 우리 원자력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정말 호기심으로 플루토늄을 우라늄을 2g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우라늄을 4g인가 4g. 그거를 만드는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이 안보리에 끌고 와서 너희들은 제재하겠다. 유엔 안보리에. 네. 그 제재하면 지금 북한한테 하는 제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빌고 빌었어요. 진짜 과학자들이 호기심에서 한 거니까 절대로 이런 짓 다시 안 한다. 진짜로 실험이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비로소 다른 나라 그런다면은 나도 끌고 갈 수는 없지. 근데 처음에 노발대발하면서 유엔 제재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던 게 미국입니다. 바로 원자력 협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가진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NPT에서 탈퇴하고 미국 한미동맹 깨고 그리고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을 때 바로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박살난다고 봐야 되지. 북한 경제는 일종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맙니다. 수출 못한다고 우리가 흉보지만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는 약해요. 바로 이런 우리 경제 구조의 대외 의존성 때문에도 유엔 제재가 들어오면 이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막겠다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날 군사적으로 우선 첫째 대응은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바로 내리막길로 간다. 그 다음에 미국과는 척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혼자서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알고 게다가 이걸 하려면 한미동맹을 깨야 되는데 한미동맹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왜 핵을 주장하냐 이거예요. 이 이율 배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죠. 예, 금년 2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게. 예. 원유철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세게 나왔죠 그때. 예. 대선 전략입니다. 어떻게 대선 전략인 거죠 이게? 핵무장을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북한 핵에 멱살 잡혀가지고 북한한테 질질 끌려 다녀도 좋다는 말이냐?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러면 핵무장을 찬성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핵무장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동맹도 깨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원자력 협정도 깨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아니 난 자관 북한의 핵이 좋다는 말이야 나쁜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이게 소위 안보와 비안보 또는 안보와 종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론자를 종북으로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핵을 가질 생각도 없으면서 선거 때까지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안보 논쟁으로 안보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고 종북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가둘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핵무장론이고 전술핵 재배치론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NLL하고 비슷한 역할을 그렇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얘기도 햇볕 정책 그때 돈이 넘어가서 핵 개발했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다 아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다 본 사람으로서 정권 승계를 하면은 전 정권의 공과 과 전부 다 같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권 내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국가 승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걸 물려받아 놓고 왜 난데없이 핵실험 지금 금년 핵실험으로부터 10년 전에 북한에 무슨 송금한 걸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고 갖다 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김영삼 아까 얘기했지만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통일 문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에서 이 돈이 오가고 하는 그런 돈이 오간다기보다는 북한에서 돈은 온 적을 없고 우리가 이제 주로 쌀과 비료를 줬어요. 쌀과 비료를 줬습니다. 쌀과 비료는 핵폭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정치 있어요. 쌀과 비료를 보내줬더니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어 왔다. 또 쌀과 비료를 보내줬는데 핵으로 돌아왔다. 그 어떻게 핵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준 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건 수송비가 더 듭니다. 아니 들고 나서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곡물이 충분한 나라예요. 쌀과 비료를 줬는데 그러면 쌀과 비료를 사다가 메꿔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써도 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붙이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더구나 2000년에 6.15 정상회담 직전에 현대가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돈 안 줬어요. 자꾸 정부 돈이라고 갖다 붙이고 싶어 하는데 현대가
그때 왜 그 돈을 보냈냐면 이제 정상회담이 다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나면은 남북 간에 수많은 교류 협력 사업이 벌어지면서 현대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아이템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강산 관광은 98년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지금 칠보산 관광 지금 핵실험하는 근처입니다. 칠보산 관광, 칠보산이 아주 경치가 좋아요. 백두산 관광, 뭐 여러 가지 북한에도 명성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공단 구상은 오래전부터 현대에서 가지고 있었죠. 공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도 돈 버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밑자락을 깔아. 밑돈을 깔아놓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5억 달러를 보냈는데 그거를 정부가 지금 미뤄줬다 이거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뭐 5억 달러를 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식으로 또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노벨 평화상 주는 그 위원회가 참 복창 터졌을 거예요. 복장 떠. 북한은요, 우리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있지만은 북한은 북한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5년에 미국의 의회조사국, 소위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해서 CRS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회조사국이 우리도 입법조사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 네. 근데 미국의 의회조사국은 전 세계에 관련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관련된 소위 그 정책 판단 보고서를 수없이 만들어내요. 네. 1년에 한 번씩 소위 핸드북 오브 노스 코리아, 핸드북 오브 사우스 코리아, 핸드북 오브 무슨 뭐 말레이시아 이런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핸드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이슈별로 특별한 레포트를 냅니다.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북한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무기 수출로만 1년에 10억 불을 벌어 쓴다. 아,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듬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사일 협상이 벌어졌어요. 미사일 협상이 뭐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미사일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제발 좀 미사일을 쏘지 마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은 꼭 이렇게 미사일 성능을 소위 과시해가지고 저 아랍 국가나 이런데 미국 사이 안 좋은 나라에다가 미사일 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박람회네요. 박람회죠. 네, 무기 박람회. 아, 그렇지.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싼 값에 팔면은 미국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미 관계나 미북 관계를 볼 때, 또 미중 관계를 볼 때, 소위 국제정치의 기본은, 국제정치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기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설명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아니, 이게 시험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로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 쓰고 있다는 것은 규칙의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러려면 10억씩 내라. 그럼 내가 안 할게. 그러니까 미국이 10억 달러씩은 우리도 그 전면 부인하지 않겠는데 너무 많다. 5억으로 깎자.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제가 왜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미국도 북한이 미국 무기 수출로 상당한 양의 돈을 벌어 쓰고 있고 거기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계속 무기 개발하는데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간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안 돼요. 현금이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문을 닫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1995년부터 작년 말까지 2015년 말까지 남쪽에서 국적으로 간 돈이 30억 달러나 됩니다. 그랬어요. 21년 동안에 30억 달러면 1년에 1억 5천만 달러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냐, 뭐 개성공단 인건비, 네. 뭐 금강산 관광대금, 뭐 등등 현금으로 들어간 거죠. 또 그 중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 있냐면 쌀과 비료 보낸 것도 들어가 있어요. 95년에 그 북한에 들어간 것은 현금은 없습니다. 쌀에 15만 톤 준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6월 25일 날 쌀 15만 톤을 줬어요. 굶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을 조문을 못하게 했다고, 김일성 조문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험악한 욕을 쏟아냈지만 굶어 죽겠다고 유엔에다 내고 식량 지원을 요청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도 그 동포가 굶어 죽는다는데 쌀은 줘야지. 우리 또 쌀이 남아 도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먼저 50만 톤을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북한이 이렇게 원조를 요청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보낼게 하고 들고 나온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왜 그랬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기면은 일단 압록강 도망가 건너 중국으로 가겠지만 중국이 그걸 막으면은 바다로 나온다. 바다로 나오면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들이 바로 이제 널판떼기만 붙들고도 바다에 들어가면은 물길의 흐름이 자동적으로 서해에서는 구만모도 쪽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웃으시는데 실제예요. 동해에서는 니가다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보트 피플이 몰려오면 복잡하다 해서 50만 톤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만 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이 먼저 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체면 문제다. 나를 그렇게 욕을 해도 우리가 먼저 줘야 된다. 일본 보고 당신네 좀 뒤로 서라. 우리가 먼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5만 톤을 줬어요. 그때 15만 톤 준 것도 돈으로 환산해서 30억 달러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은 난 반 정도로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쌀과 비료 준 것을 다 거기다 현금으로 환산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연간 1억 5천만 달러라고 그런 것은 무기 수입으로 10억 불씩 벌어 쓰고 있는 거에 비하면 7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북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소련 경제, 옛날에 소련하고 비슷한 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인민 경제, 소위 우리식으로는 국민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 경제. 그야말로 이것은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사이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준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놉니다. 따로 돌아가요. 인민경제로 벌어들인 돈을 군수경제에 넘겨주지 않고 군수경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쪽으로 넘겨주지 않는다. 이게. 그건 소련이 그랬습니다. 우주 개발에 있어서 미국 못지않게 기술이 앞서가 있었고 그 우주 개발한 건 바로 장거리 로켓, 장거리 미사일 그 능력을 그 향상시키는 건데 그런 달나라의 사람을 상륙시킬 정도로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제일 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서는데 층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고 이렇게 서고 하나. 바로 그 인민경제와 군수경제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북한이 그래요. 그러니까 군수경제는 군수경제 사이클이 있고 인민경제는 인민경제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서는 잘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아니 쌈짓돈이 주머니돈이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지 하면서 이쪽에 간 것도 다 무기로 개발됐다 그러는데 북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쌀이 가면 먹어야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금강산 다 알고 나를 가만히 있잖아. 돈을 갖다 썼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보낸 5억 불을 2016년에 무기 개발하는 데 썼다는 얘기는 16년 돈 5억 불 가지고 뭐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적으로 계산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냥 책임을 그쪽에다 넘기려고 해서 그런 건데 이제 질문에 원래 돌아갑시다. 3년 8개월이나 통치를 해놓고 그동안에 문제 해결 안 된 거 있으면은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5년도 뛰어넘어서 16년 전에 2000년에 보낸 돈이 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아니, 그분이 전자공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찾고 싶겠지만 소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논리로 설명을 해야지, 얘기를 해야지. 이게 너무 뭐냐면 고등수학을 하시기 때문에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해도 됩니까? 핵무장론이 대선 전략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핵무장론은 요새는 좀 한물 갔어요. 새롭게 등장한 신상품이 선제타격론. 핵무장론 이제 한물 갔지만은 예. 철되면 다시 나옵니다. 이게 선거 철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선제타격론 이게 이게 지난 9월 18일 날 미국의 외교협회라는 데서 이른바 앞으로의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그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그 CFR이라고 해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게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록펠러가 돈을 벌어가지고
몇 년도라? 20년 된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려면 외교의 두뇌를 키워가지고 어떤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만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걸 키우자. 그래서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스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돈을 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연구를 시키고 지들끼리 토론하게 하고 또 외국 사람도 불러들여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거기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정부에다 건의하고 그러면 그게 되게 채택이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들어가요. 이러다가 또 나와요. 후배들 키워서 후배들이 들어가. 또 그 사람들이 선배가 돼서 나와서 후배를 키워 보내. 이 CFR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무부가 나서서 하기 어려운 얘기를 대신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 CFR에서 소위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추진해왔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북핵 정책은 실패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건 무슨 놈 정책입니까?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책임지고 압박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 전에는 우리는 육자회담에 안 나간다. 이게 전략적 인내예요. Strategic Patience. 근데 나중에는 서서히 작년부터인가 이게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Strategic Coma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금년에 드디어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북핵 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오바마 북핵 정책은 이제 접어야 된다.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는 것이 대세였었습니다. 절대다수 거기에 참가했던 전 합참의장, 미 합참의장이 유일하게 글쎄 선제 타격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군인이니까. 군인이 협상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이상한 거죠. 군인이 협상 얘기를 하면 이상하죠. 군인이 일단 군사적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우리 언론에서는 마치 9월 18일 날 CFR에서는 선제 타격론이 상당한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논의가 됐던 것처럼 보도가 됐고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국일보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쪽에서 그 핵무장론을 주장했다가 이제 비판을 받고 이게 코너에 몰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우리가 무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은 미국이 이제 선제 타격을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뭐 하고 싶겠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94년에 미국에서 한때 선제 타격론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93년에 NPT 탈퇴를 하고 북핵 문제를 일으키니까 처음에 미국이 바로 북한을 불러냈어요. 베를린으로. 비공개 접촉을 하자. 도대체 뭘 해주면은 더 이상 이 핵 활동을 안 하겠느냐. 뭘 해주면은 NPT에 다시 돌아오겠느냐. 어?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왜 우리를 빼고 협상을 하느냐. 왜 니들끼리만 얘기하느냐. 그리고 북한은 거칠게 다뤄야지 저렇게 달래는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사고 치니까 압박과 제재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미국 비공개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못 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초동 단계에서 이걸 눌러버려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94년 10월 20일 날 성사가 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협상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 참 정말 인내심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통일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대북 협상을 많이 했고 뒤에서도 이제 지원도 했지만 또 계급이 올라가면서는 직접 협상 대표도 되고 해서 참 밤새서 씨름도 하고 했지만 저 사람들이 벼랑 끝 전술을 잘 씁니다. 내놓을 것이 협상 카드가 없으니까 벼랑 끝 전술이란 게 뭐냐면 완전히 판을 깨버릴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고압적으로 나가고 그런 거죠. 마치 그 애들이 무슨 뭐 핸드폰 안 사주면 나 죽어버린다. 뭐 학교 안 간다. 밥 안 먹는다. 그럼 부모가 놀래. 아니요. 그 외교에서 그 약자의 공갈이 굉장히 통하는 겁니다. 약자의 공갈이 무섭습니다. 약자의 공갈이. 점잖게 말하면 약자의 공갈이에요. 약자의 공갈인데 그 벼랑 끝 전술에 하도 시달리도 지치다 보니까 아이고 야들하고 협상해서 안 되겠구만 하면서 94년 초부터 영변의 핵기지를 폭격을 해버리자. 그래서 아주 핵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물리적으로 없애버리자. 그런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슬슬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야당 총재도 못 되고 아마 대선 끝나고 나서 캠브리지 갔다가 조금 있다 돌아오셔서 아태재단인가 만들었을 때 아태재단 네. 이사장 자격으로 DJ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94년 5월 20일로 기억하는데 NP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로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잘못하면 전쟁이 나게 생겼다. 뭐 선제 타격론도 나오고 이러니까 북폭론이 나오고 그건 안 된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평양을 가라.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대화 협상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놔달라. 내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다. 왜? 민주당이니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이 지명까지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가 네. 그날 5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DJ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가 뭔데 거기까지 가서 뭐 이런 거죠. 예. 대통령은 난데. 응? 아니요, 그게 아니라 때려야 되는데 이게 협상 방식을 풀어난 게 이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그분의 철학은 그거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참 아니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비서관으로서 모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차관 장관으로 모셨던 분이고 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장관으로 모셨는데 제가 가까이서 모신 분들은 다 지금 저 세상을 드셨는데 그때 이제 그저 그만두게 된 실질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식으로.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은 폭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착착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못하게 해서 이제 폭격을 안 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고 나중에 외무부 장관은 이제 급파를 하긴 했죠. 한승정을 포기를 했는데 그러기 전에 미국 내에서 이거 현실성이 없다. 만약 폭격을 하면은 3일 만에 끝난다. 그런데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영변은 없어지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휴전선 쪽에 지금 개성공단 자리, 금강산 자리, 금강산 관광 이쪽에다 배치해놓은 전진 배치해놓은 소위 장사정포, 방사포 수백만이 동시에 터지면은 서울 불바다 됩니다. 이거 수백만이 죽는다. 6.25가 6가 아니다. 전비가 1,000억 달러 든다.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리고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든다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내부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야 그렇게 되면 이거 미국이 이 일을 시작했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수많은 인명살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지며 미국이 시작해가지고 한 거니까 북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물론 핵활동을 한 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소위 인명살상의 책임은 미국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데다가 이 1,000억 달러 그거 뭐 그것도 간단치 않은 돈이고 30년 동안 폐허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데 30억 3,000억 달러가 든다? 그 돈은 누가 되는가? 퇴로를 찾고 있는데 그때 카터가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이 대동강에다가 요트를 띄워놓고 뭐 요트 선상에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만은 김일성이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저는 보고, 야, 김일성이 정말 절묘하게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그날도 김영삼 대통령은 화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은 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DJ가 또 낸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정치적인 그 경쟁 관계가 그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이걸 좀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바로 오케이 받아들이고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로 해서 평양에 들어갔는데 올 때는 육로에서 판문점 네. 그래서 내려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대통령한테 미국 백악관에서 그 청와대에다가 권고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받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받죠.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받는 걸로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원래 내 생각에 그랬다 하는 식으로 또 얘기했는데 이게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22년 전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러나 20년 정도 되면은 뭐 기밀문서도 공개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제 타격론이니까 그게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선제 타격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국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 해요. 그런 그 무기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금 왔다 간 B-1B 소위 핵폭탄을 싣고 괌에서 떠가지고 평양 상공까지 한번 가는데 2시간이면 됩니다. 분계선 위만 한 바퀴 내지도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데 뭐 1분 동안 비행했다고 그러던가 그렇게 돌아갔죠. 그런 것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때리고 나오는 건데 그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94년에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개선할 때 겁을 냈던 장사정포, 방사포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현실성 없는 이야기. 그거 뭐 현실성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현실성이 없고 더구나 우리는 뭐 94년에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었지만은 설사 우리가 뭐 그런 무기는 아니지만 다른 뭐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폭격하는 경우에 전쟁 상태로 가면은 그 순간 모든 군사행동의 그 결정권은 미국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 방 때리고 왔는데 북쪽에서 뭐 장사정포가 날아오고 해서 피해가 더 크다? 이걸로 끝내자 하고 휴전 협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놨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선제 타격을 주장한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미국은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94년에도 그게 위험하고 나중에 부담이 크다는 걸 알았고 6.25 때 참전할 때만 해도 중국이 별거 없었어요. 1950년 중국은 형편없었습니다. 49년에 정부 수립해가지고 1년 막 지난 뒤에 저희 참전하기 시작했는데 10월 25일 날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과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 대국이 됐습니다.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 선제 타격 핑계대고 실수인 것처럼 해서 그 포탄이 어디 중국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먼저 손을 써야 됩니다. 그럼 미중 간의 소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을 미국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군사 전략이고 무기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리고 아주 애국자인 것처럼 또는 북한의 저런 문제를 갖다서 해결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을 제안하는 아주 훌륭한 정책 제안자일 것처럼 보이면서 반대하면은 그러면 북한한테 가서 항복하자는 얘기냐? 그럼 너는 종북이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국지전 가능성 막 이런 얘기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뭐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해서 내년에 국지전 같이 그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국지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연평도 포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연평도였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국지전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자꾸 옆으로 번져가지고 전면전으로 되고 남북 전체가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좀 외딴 섬이라든지 또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곳, 이런 데다가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있다. 있죠. 피해가 너무 크면은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 수 있지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나 국민들의 대북 적개심은 자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안보 프레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은, 그건 이쪽에서 나쁠 거 없죠. 선거 전략상.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 계속 띄워놓은 이유는, 그런 건 미국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지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 그걸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어저께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느니 무슨 선전 보고를 하느니 하는데, 그런 발언은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피스트들도 모르는 논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힐합시대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궤변이라고 그러지만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게 이게 소피스트 아닙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진짜 이게 주파수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저쪽이 그런 저강도의 소위 군사 행동, 군사 위협,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또 북한은 어떨 때는 정말 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끌려 들어와요. 알고도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자기들로서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존심상. 그런데 이제 한수만 더 접으면, 글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면은 남쪽에서 그보다 더 세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저쪽에 보수 결집이 일어나서 남북 관계가 도움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까지 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못 봐요. 이제 데리고 앉아서 이 얘기는 말귀를 안 알아듣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쌀과 비료가 계속 올 수 있겠는가? 소위 대북 지원의 소위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사회주의 국가고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 어떤 지원이 밖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차년도 소위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한번 그 얘기를 해요. 내년에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말이에요. 아니, 이 쌀, 간단해. 쌀과 비료가 가는 동안에 당신들이 군사적으로 남쪽으로 갔다가서 남쪽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으로 좋지 않은 짓만 안 하면 이걸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도발을 한다든지 하면은 대북 지원은 그날로 끊어진다. 말하자면 당신들이 사고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우리 쪽에는. 응? 대북 지원 싫어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처럼 햇볕 정책을 가지고 남북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이걸 못하게 돼.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마라. 계속 받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서 2002년 6월 29일 날 제2차 연평 해전 빼놓고는 그건 좀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걸어놔야 다음번에 또 한번 뭐라고 올 것 같아서 내가. 그런데 왕래가 없고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라든지 상대방의 전략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냥 정적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선제 타격론 같은 걸 가지고 내년 대선 때 이걸 안보 논쟁 또는 종북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털 제거기. 쪽집게로 하나하나 뽑으려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슬픈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가와사키 M3 코털 제거기를 준비했다. 가와사키는 오토바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러게. 그 다음 거 해주세요. 콘텐츠 박스 원큐 데일리 카드. 요새 모든 카드가 쓸 때마다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 상술입니다. 그 포인트를 쓰려면 다시 카드를 긁어야 하니까요. 이 카드가 그런 상술을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뭔가 카드인 것 같아요. 저희도 포인트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포인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북, 인문학, 어학 강좌, 만화, 아하. 영화를 볼 수 있는 콘텐츠 박스를 무료로 카드를 이용할 수 쓰면 있게. 콘텐츠 박스에 콘텐츠가 쌓인다. 예. 아하. 그러니까 쌓이기만 하고 쓰지 못할 포인트 대신 우리는 이런 거로 주니까 콘텐츠 박스 원큐 데일리 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보당칠 이노키오 이거 다 아는 거. 먹으면 잠 잘 온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보당칠 이노키오를 먹으면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다. MS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당칠 이노키오는 딴지마켓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분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 진짜 외교 전문가고 진짜 통일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다고 해서 요즘 잘 안 부르죠. 매체에서. 그리고 방송국 작가들이 섭외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까칠해가지고. 제가 지금 TBS 나가잖아요. 그 작가들도 전화하기를 두려워해요. 뭐 전화해서 오시죠 그러면 싫어! 너무 멀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네. 왜 불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우선 첫째,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을 접어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을 막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핵 우산을 접는다는 얘기는 한미동맹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한미동맹을 깨야만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일수록 핵무장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 못할 그게 부분이에요. 골 때리는 거죠, 지금. 하나 핵무장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플루토늄 폭탄이 있고 우라늄 폭탄이 있습니다. 우라늄 폭탄은 만들기가 쉬워요. 원광을 이제 채굴해가지고 그걸 적당하게 부셔서 그걸 계속 원심 물리게 넣고 돌리면은 전홍축 3%, 5%, 뭐 그 다음에 이제 10%, 20%, 30%, 90%, 93% 내지 95% 정도로 농축이 되면은 그걸로 바로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플루토늄 폭탄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바로 우라늄 그걸 저농축한 3% 내지 5% 정도로 저농축한 그 우라늄을 쇠대롱에다 넣습니다. 넣고 봉해서 원자로에 넣고 그것을 이제 연료로 써가지고 발전을 하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그걸 돌리다가 원자로를 중단시키고 꺼내서 수조에 넣고 식힌 다음에 그 껍질을 벗기고 화학 처리를 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한테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연료봉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없습니다. 사다 써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북한에는 것이 세계 최대만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위원회가 참 복창 터졌을 거예요. 복장 떠졌어. 북한은요, 우리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있지만은 북한은 북한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5년에 미국의 의회조사국, 소위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해서 CRS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회조사국이 우리도 입법조사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 네. 근데 미국의 의회조사국은 전 세계에 관련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관련된 소위 그 정책 판단 보고서를 수없이 만들어내요. 예. 1년에 한 번씩 소위 핸드북 오브 노스 코리아, 핸드북 오브 사우스 코리아, 핸드북 오브 무슨 뭐 말레이시아 이런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핸드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이슈별로 특별한 레포트를
틀을 냅니다.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북한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무기 수출로만 1년에 10억 불을 벌어 쓴다. 아,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듬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사일 협상이 벌어졌어요. 미사일 협상이 뭐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미사일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제발 좀 미사일을 쏘지 마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은 꼭 이렇게 미사일 성능을 소위 과시해가지고 저 아랍 국가나 이런 데 미국 사이 안 좋은 나라에다가 미사일 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박람회네요. 박람회죠. 네, 무기 박람회. 아, 그렇지.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싼 값에 팔면은 미국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미 관계나 미북 관계를 볼 때 또 미중 관계를 볼 때 소위 국제정치의 기본은 국제정치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기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설명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아니, 이게 시험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로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 쓰고 있다는 것은 규칙의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러려면 10억씩 내라. 그럼 내가 안 할게. 그러니까 미국이 10억 달러씩은 우리도 그 전면 부인하지 않겠는데 너무 많다. 5억으로 깎자.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제가 왜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미국도 북한이 미국 무기 수출로 상당한 양의 돈을 벌어쓰고 있고 거기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계속 무기 개발하는데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간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안 돼요. 현금이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문을 닫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했을 때 바로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박살난다고 봐야 되지. 북한 경제는 일종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맙니다. 수출 못한다고 우리가 흉보지만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는 약해요. 바로 이런 우리 경제 구조의 대외 의존성 때문에도 유엔 제재가 들어오면 이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막겠다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날 군사적으로 우선 첫째 대응은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바로 내리막길로 간다. 그 다음에 미국과는 척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혼자서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알고 게다가 이걸 하려면 한미동맹을 깨야 되는데 한미동맹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왜 핵을 주장하냐 이거예요. 이 이율 배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금년 2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게. 예. 원유철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세게 나왔죠, 그때. 예. 대선 전략입니다. 어떻게 대선 전략인 거죠, 이게? 핵무장을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북한 핵에 멱살 잡혀가지고 북한한테 질질 끌려 다녀도 좋다는 말이냐?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러면 핵무장을 찬성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핵무장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동맹도 깨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원자력 협정도 깨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아니 난 자관 북한의 핵이 좋다는 말이야 나쁘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이게 소위 안보와 비안보 또는 안보와 종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론자를 종북으로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핵을 가질 생각도 없으면서 선거 때까지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안보 논쟁으로 안보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고 종북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가둘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핵무장론이고 전술핵 재배치론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NLL하고 비슷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얘기도 햇볕 정책 그때 돈이 넘어가서 핵 개발했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다 본 사람으로서 정권 승계를 하면은 전 정권의 공과 과 전부 다 같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권 내에 그 문제를 해결을.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연료봉마저도 우리는 사다 써야 돼요. 카나다 이런 데서. 그거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고급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959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그걸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술은 어렵지 않는데 권한이 없군요. 기술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93년도에 이제 북핵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엔 제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었어요. 대전에 있는 원자력 그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핵무기 만들 수 있냐? 아니,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거기에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재처리를 몰래 한다든지 하면은 그날로 한미 관계는 끝입니다. 그럼 한국은 원자력을 어느 방면만 쓸 수 있느냐? 일종의 비군사적 그 부분에서만 쓸 수 있고 나머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기술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협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고 수시로 미국이 그걸 문제를 못 들어와서 감시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몰래 할 수는 없어요? 몰래 했다가 들키면은 난리가 나죠. 노무현 정부 때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84년에 우리 원자력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정말 호기심으로 플루토늄을 우라늄을 2g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우라늄을 4g인가 4g. 그거를 만드는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이 안보리에 끌고 와서 너희들은 제재하겠다. 유엔 안보리에. 네. 그 제재하면 지금 북한한테 하는 제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빌고 빌었어요. 진짜 과학자들이 호기심에서 한 거니까 절대로 이런 짓 다시 안 한다. 진짜로 실험이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비로소 다른 나라 그런다면은 나도 뭐 끌고 갈 수는 없지. 근데 처음에 노발대발하면서 유엔 제재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던 게 미국입니다. 바로 원자력 협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가진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NPT에서 탈퇴하고 미국 한미동맹 깨고 그리고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성해야죠. 국가 승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걸 물려받아 놓고 왜 난데없이 핵실험 지금 금년 핵실험으로부터 10년 전에 북한에 무슨 송금한 걸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고 갖다 붙여대느냐 이거예요. 김영삼 아까 얘기했지만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통일문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에서 이 돈이 오가고 하는 그런 돈이 오간다기보다는 북한에서 돈은 온 적은 없고 우리가 이제 주로 쌀과 비료를 줬어요. 쌀과 비료를 줬습니다. 쌀과 비료는 핵폭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정치 있어요. 쌀과 비료를 보내줬더니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어 왔다. 또 쌀과 비료를 보내줬는데 핵으로 돌아왔다. 그 어떻게 핵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준 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건 수송비가 더 듭니다. 아니 들고 나서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곡물이 충분한 나라예요. 쌀과 비료를 줬는데 그러면 쌀과 비료를 사다가 메꿔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써도 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붙이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더구나 2000년에 6.15 정상회담 직전에 현대가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돈 안 줬어요. 자꾸 정부 돈이라고 갖다 붙이고 싶어 하는데 현대가 그때 왜 그 돈을 보냈냐면 이제 정상회담이 다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나면은 남북 간에 수많은 교류 협력 사업이 벌어지면서 현대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아이템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강산 관광은 98년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지금 칠보산 관광 지금 핵실험하는 근처입니다. 칠보산 관광 칠보산이 아주 경치가 좋아요. 백두산 관광 뭐 여러 가지 북한에도 명성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공단 구상은 오래전부터 현대에서 가지고 있었죠. 공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도 돈 버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밑자락을 깔아. 밑돈을 깔아놓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5억 달러를 보냈는데 그거를 정부가 지금 미뤄줬다 이거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뭐 5억 달러를 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식으로 덧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노벨 평화상